시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할 현장 사고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산에서도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김광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 피해로 콘크리트 둔덕이 꼽힙니다. 생각할수록 그것만 없었더라면 이 생각이 가시질 않아요.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을 세우는 것이 흔한 일로 우리가 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활주로 끝에 그렇게 단단한 고정물체가 있는 것은 예. 뭐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 그 기준에도 예. 그런 이번에 그 로컬라이저가 문제가 됐는데 예. 예. 그 로컬라이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을 주는 장비들이 설치될 때에도 예. 아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구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지면 이하로 네, 이렇게 네. 돼 있어야지 지면 위로 올라왔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필요했더라도 네네. 지면 아래 설치를 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로컬라이저만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명문화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명문화돼 있단 말은 그것을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해 국제공항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은 돼 있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짚어볼 대목 자체는 이 동체 착륙을 왜 했느냐. 랜딩 기어가 나오질 않아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일단은 조류 충돌이 하나가 꼽히고 있고 또 하나는 기체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류 충돌 자체가 랜딩 기어의 고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인 거죠. 동체 착륙 언제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동체 착륙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주 항공기가 기체 결함이 있을 때 예.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일인데요. 먼저 이번에는 기체 결함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상적인 접근을 할 때, 활주로에 예. 접근을 할 때, 네네. 영상이나 사진으로 랜딩 기어가 내려와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었어요. 처음 착륙을 시도할 때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조종사가 복행을 결정하고 난 뒤에 아마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기로는 예. 엔진의 조류가 충돌하면서 유압 장치, 예. 또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결함을 유발시켜서 랜딩 기어가 이제 전개되지 않았다. 네. 우리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추정이지만 예. 그다음에 더불어서 항공기의 보조 양력 장치가 있습니다. 플랩이라고 하는데 네. 이 플랩까지 같이 전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플랩도 안 펴진 상태였죠. 안 펴진 상태였죠. 예, 예. 그래서 역방향으로 착륙할 때 그래서 이 조종사가 단순한 실수로 그랬을 가능성은 참 희박하고 네네. 이제 기계적인 결함 그러니까 조류 충돌에 의한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시나리오는 마지막에 이제 활주로 일구 방향으로 예.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조종사로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네. 엔진 추력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랬을 때 광주공항으로 회항을 하느냐 또는 바다에 착륙을 하느냐 이런 계산까지 같이 했을 걸로 보이는데 바다에 착륙하면은 또 랜딩 기어를 전개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스무스하게 좀 착륙을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종사의 마지막 고심이 있었을 거로 예, 판단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정말 드문 일이고 그리고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고 조사 분석이 있어야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부산 얘기를 해보죠. 김해공항이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와 거의 뭐 인접해 있고요. 최근에 5년간 김해공항 조류 충돌 건수만 140건이 넘습니다. 이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설치한다면 이런 사고 원인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또 그렇다면 왜 설치는 안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죠. 예. 먼저 이제 이런 조류 충돌 사고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저희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우리 공항에는 조류 퇴치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해법으로는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를 해서 조종사가 이 접근 경로에 그 조류의 활동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미리 좀 관제사가 경고를 해준다든지 주의를 해준다든지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주면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로는 국내 큰 공항에 열화상 탐지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 4군데에 저희로서는 성능에 조금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열화상 탐지기 같은 경우는 한 1,800m에서 2,500m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 설치됐는지 또 성능은 지금 현재로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덕신공항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활주로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번입니다. 이러면은 이번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예, 무안공항 보셨다시피 활주로가 한 번이게 되면은 이 사고 시에 다른 활주로, 예비 활주로가 없어서 공항을 운영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비한 그런 공항 운영은 활주로 2번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활주로를 유지 보수할 때에도 항공기의 이착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지 보수할 때는 활주로 상에 들어가서 기계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기 이착륙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거를 봐서라도 활주로는 2번이 필요한데, 다행인 것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2단계 확장으로 추가 활주로 한 번을 서둘러서 건설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연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활주로 길이도 3.5km에 폭이 45m. 이 국제 권고 기준, 또 미 연방항공청이랑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45m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충분한 조건이 아니고 필요 최소 조건입니다. 최소한 것이 요번에 무안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부분까지 한 300m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아주 법적인 필요 조건만 충분하면 안전에 그렇게 크게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라는 것이 어쩌면 안전 불감증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권고 기준을 충분히 살펴봐야 될 테고 또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규정을 바꾸는 일도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m는 확보가 돼야. 폭이? 폭은 60m. 길이는 어떻습니까? 길이도 지금 3,500m면은 최근에 이제 발전된 항법 시스템이나 항공기 이 성능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안 같이 길면 길수록 안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4,000m를 필요로 합니다만, 우리 또 가덕공항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0m, 200m라도 조금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대 김광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